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허지웅 지음,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펴낸 살고 싶다는 농담입니다. 살고 싶다는 농담은 작가 허지웅이 2018년 혈액암의 일종인 악성 림프종이라는 큰 시련을 겪은 뒤 인생에 대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시각을 가지고 쓴 담담한 에세이입니다. 이 책에는 저마다 자신만의 무거운 짐을 어깨에 이고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들, 기대어 쉴 곳 없이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25편의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살다 보면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쳐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불행을 탓하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자칫 더 큰 피해의식의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불행한 현실 탓에 나만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놓였고 불행하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도 없다는 절망감의 악순환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에 저자는 불행이란 마치 영화 속 설국열차 머리칸의 악당들이 아니라 열차 밖에 내리고 있는 눈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껴안고 공생하며 불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바라보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죽음과의 사투 끝에 삶으로 돌아온 저자가 힘겨운 현실에 씨름하는 이들에게 들려주는 단단한 조언이자 따뜻한 위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살고 싶다는 농담, 허지웅 지음. 파트 1. 망하려면 아직 멀었다. 망하려면 아직 멀었다. 우리의 삶은 남들만큼 비범하고 남들의 삶은 우리만큼 초라하다. 망했는데? 세 번째 항암 치료를 하고 나흘째 되는 날 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손이 부어서 물건을 집을 수 없고 손발 끝에선 더 이상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다. 거울 속엔 다른 사람이 있었고 하루 종일 구역질을 하다가 화장실로 가는 길은 너무 높고 가팔랐다. 살기 위해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알약 28알을 억지로 삼키다 보면 웃음이 나왔다. 나는 이제 내가 정말 살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다. 오늘 밤은 제발 덜 아프기를 닥치는 대로 아무에게나 빌며 침대에 누우면 천장이 조금씩 내려앉았다. 나는 천장이 끝까지 내려와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상상을 했다. 그러면 기뻤다. 아픈 걸 참지 말고 그냥 입원을 할까?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다. 병동에서는 옆자리에서 사람이 죽어간다. 사람의 죽음에는 드라마가 없다. 더디고 부잡스럽고 몸이 건조하다. 가장 어둡고 깊었던 그 밤을 버티고 몇 개월이 지났다. 놀랍게도 아프기 전보다 훨씬 건강하다. 얼마 전 그런 생각을 했다. 가장 힘들었던 그날 밤을 버티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나는 왜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옆에 있어달라고 말하지 못했나? 말했다면 그 밤이 그렇게까지 깊고 위태로웠을까? 나는 언제나 뭐든 혼자 힘으로 고아처럼 살아남아 버텼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껴왔다. 그러나 나는 동시에 누구에게도 도와달라는 말을 할 수 없는 멍청이가 되고 말았다. 그런 인간은 도무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것이다. 그런 인간은 오래 버틸 수 없다. 오래 버티지 못한다면 삶으로 증명해내고 싶은 것이 있어도 증명해낼 수 없다. 나는 행복이 뭔지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매대 위에 보기 좋게 진열해 놓은 근사한 사진과 말잔치가 행복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안다. 아마 행복이라는 건 삶을 통해 스스로에게 증명해 나가는 어떤 것일 테다.
망했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을 오늘 밤의 아이들에게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말해주고 싶다. 망하려면 아직 멀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론이 아니라 결심이다. 혈액종양내과 병동 묵인실에 입원했다. 항암 합병증으로 인한 고열이었다. 입원할 때만 해도 앞으로 한 달 이상, 그러니까 병동에서 생일과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모두 보내고도 한참 있다가 겨우 퇴원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항암 치료는 이미 시작한 후였다. 앞으로 닥쳐올 항암 부작용이 두렵다기보다 궁금한 때였다. 병동에서 나는 이런 호기로운 글을 SNS 계정에 올렸다.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액암의 종류라고 합니다. 붓기와 무기력증이 생긴 지 좀 되었는데 미처 큰 병의 징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확진까지 이르는 요 몇 주 동안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미리 약속된 일정들을 모두 책임지고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촬영까지 마쳤습니다. 마음이 편해요. 지난주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버티는 삶에 관하여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함께 버티어나가자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삶이란 버티어내는 것 외에는 도무지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마음속에 끝까지 지키고 싶은 문장 하나씩을 담고 함께 버티어 끝까지 살아냅시다. 이길게요. 고맙습니다. 이길게요의 마지막 모음이 동그랗게 말린 입술 끝에서 아직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나는 벌써 침상 위에서 방금 분명히 잠들었던 것 같은 고양이 마냥 팔떡거리고 있었다. 아팠다. 모르핀도 소용이 없었다. 나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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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게요. 어찌됐든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에 관한 이야기 따위를 하려는 건 아니다. 묵인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긴 이후 많은 사람을 보았다. 비참했다.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하루의 절반 동안 주사를 맞고 있어야 했다. 시퍼렇게 된 양쪽 팔에 더 이상 주사를 맞을 혈관을 찾을 수 없어서 발목과 사타구니를 헤집기 시작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라는 생각을 했다. 그 와중에 유독 내 신경을 긁는 환자가 있었다. 60대 아저씨였다. 입원하던 첫날만 하더라도 저 아저씨가 어디가 아픈 건가 싶을 정도로 시끄러웠다. 쾌활함과 불쾌함의 경계라는 게 있다면 그걸 애써 설명하러 드는 것보다 이 아저씨를 5분 동안 지켜보는 편이 빠를 것이다. 나는 그를 사무실의 무솔리니라고 불렀다. 무솔리니는 한파가 절정에 이른 새벽에도 자기가 더우면 병실에 보일러 전원을 내렸다. 약을 숨기고 내주지 않는다며 간호사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바닥에 침을 뱉기 일쑤고 식사 시간에 방귀를 뀌었다. 무솔리니가 가래를 모으느라 목을 긁으면 그걸 언제 어디에 뱉으려나 숨을 죽이고 눈을 감았다. 무솔리니는 그걸 바닥에 뱉거나 종종 그냥 삼켰다. 둘 다 싫었다. 무솔리니만 문제가 아니었다. 병실은 도처가 죽음이었다. 내 상태가 좋아질 리 없었다. 이제 겨우 첫 번째 항암이 끝났을 뿐인데 이걸 5번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아침에 깨고 싶지 않았다.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병인데 방송판이 층간소음이고 악플러가 동네 양아치라면 이 병실은 노르망디 해변이었다. 새해를 넘긴 어느 날 아침 밤새 꽂고 있었던 링거팩을 교체하기 위해 간호사 한 분이 찾아왔다. 링거팩을 교체하고 아침에 먹을 약을 건네주었다. 약을 받아드니
냉소적인 미소가 입 밖으로 삐죽 튀어나왔다. 먹으나 마나 아픈 건 똑같은데 이걸 왜 먹어야 하는지. 그런데 간호사가 자리를 뜨지 않고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더니 웬 꾸러미 하나를 내밀었다. 고맙다고 말하고 넙죽 받았다. 간호사는 빠르게 사라졌다. 꾸러미 안에는 검은 털모자 하나가 들어있었다. 나는 꾸러미를 사물함 안에 밀어넣었다. 그리고 침상에 다시 털썩 누웠다. 무솔리니가 다시 한번 파시오 가래침을 뱉기 위해 목을 긁기 시작하길래 나는 얼른 돌아 누웠다. 처음에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항암을 하면서 머리카락이 빠진 환자들에게 주는 일종의 환자복 같은 건가 싶었다. 그러나 이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아, 선물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내 머릿속은 온통 죽음이라는 결론으로 가득했다. 털모자라니. 빠른 죽음이냐 느린 죽음이냐를 따지고 있는데 머리카락 한 올 남지 않은 머리를 가리고 말고는 고심할 만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세상에 털모자라니.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은 건 정말 많은 시간이 흐른 뒤였다. 3번째 항암 치료가 끝난 이후 집에서 통원하던 나는 항암 부작용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상태로 완전히 바닥을 찍었다. 밥을 먹으면 목구멍과 싸웠고 샤워를 하면 물과 싸웠으며 침대에 누우면 천장과 싸워야 했다. 처음부터 가족을 포함해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도록 조치해 두었기 때문에 외로움도 시비를 걸어왔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은 그 밤이라고 부르는 날을 맞았다. 가장 위험했던 밤이었다. 임사체험이라도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밤은 가파르고 신비했다. 그 밤에 관해서는 언젠가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 밤을 지나보내고 나서 나는 살아야겠다는 야심을 품었다. 아닌 게 아니라 처음에는 확실히 야심처럼 보였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야심은 희망이 되고 희망은 동기가 되었다. 그러고 나서야 정말 우연히 나는 그 털모자를 떠올렸다. 털모자를 생각하면 어김없이 창피하다. 나는 왜 제때에 제대로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가? 요는 그렇다. 그리고 그 때문에 여전히 괴롭다. 그 간호사의 이름도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꾸러미를 받아들면서 고맙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건 제때 제대로 된 고마움이라 부를 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여태 살아오면서 스스로 자부했던 것처럼 다른 건 몰라도 먼저 인사하고 인사할 때는 확실하게 한다는 익숙한 원칙을 반복한 것뿐이었다. 그 털모자를 준비한 마음이 얼마나 드물고 귀한 것인지에 관해 나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저 죽음이라는 결론에만 몰두해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런 거대한 결론 앞에 다른 것들은 한없이 사소한 소음으로 전락하고 만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론이 아니라 결심이다. 이 말을 소리내어 중얼거리기 시작한 게 그 즈음이었을 것이다. 언젠가 끄적거려 놓고서 이 말에 더 나은 쓰임을 찾을 기회가 있을 것 같아 아껴둔 문장이었다. 이걸 새삼 떠올린 건 내가 쓴 말이 너무 근사해서가 아니다. 스스로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저 떠벌린 말에 지나지 않았다는 게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결론에 사로잡혀 있으면 정말 중요한 것들이 사소해진다. 결론에 매달려 있으면 속과 결이 복잡한 현실을 억지로 단순하게 조작해서 자기 결론에 끼워 맞추게 된다. 세상은 원래 이러저러하다는 거창한 결론에 심취하면 전혀 그와 관계없는 상황들을 마음대로 조각내어 이러저러한 결론에 오려붙인 뒤 보아라, 세상은 이렇게 이러저러하다는 선언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은 정작 소중한 것들을 하찮게 보게 만든다. 이와 같은 생각은 삶을 망친다.
거창한 결론이 삶을 망친다면 사소한 결심들은 동기가 된다. 그리고 그런 사소한 결심들을 잘 지켜내어 성과가 쌓이면 삶을 꾸려나가는 중요한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다. 사실 결론에 집착하는 건 가장 피폐하고 곤궁하고 끔찍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가장 훌륭한 안식처다. 나도 거기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죽음에만 몰두하고 있을 때는 다른 사소한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다른 사소한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있는 동안 나는 죽음 이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제발 거기 가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이 글을 그래서 쓰기 시작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론이 아니라 결심이다.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는 모른다. 100살 넘게 살지도 모르고 재발한다면 내년에 다시 병동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의욕이 넘친다. 그리고 많은 결심들을 한다. 나는 제때 제대로 고맙다고 말하며 살겠다고 결심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사라 코너가 물었다. 사라 코너는 우리 요가 선생님이다. 속으로 그렇게 부른다. 동작을 제대로 따라하지 못하면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사라 코너처럼 한 손으로 레밍턴을 장전하고 다른 손으로 뼈를 부러뜨릴 것 같기 때문이다. 나는 잠시 멍해졌다. 대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반에서 제일 못하는데 성실하기라도 해야죠. 라고 얼버무렸다. 너무 애를 쓰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즐기면서 해야지 오래 할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가를 할 때 내 표정을 스스로 본 적이 없지만 아무래도 앞에서 보면 가관인 모양이다. 베리티의 알 같은 거다. 며칠이 지나도 질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왜 요가를 열심히 하는 걸까? 아닌 게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아무리 덜 떨어져도 성실하게만 하면 중간은 갈 거라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으로는 중간만큼만 할 수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겠다. 뭐든지 중간만큼 하는 게 가장 어려운 법이다. 한동안은 하루도 빼먹지 않고 수련했다. 지금도 일 때문에 시간을 타협할 수 없는 하루 정도를 제외하면 일주일이 요가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4개월째다. 그러거나 말거나 여전한 요린이다. 다치기도 많이 다쳤다. 무릎과 발등이 까지고 고관절에 붙어있는 근육에 매번 무리가 와 절룩거렸다. 아시탄가가 아무리 전투 요가라지만 발가락이 벗겨지고 피가 나서 밴드를 감고 감다가 미라 같은 몰골로 엎드려 땀을 뚝뚝 흘리고 있으면 이러다가 병원에 돌아가는 게 아닌가 겁이 났다. 그러면 한 주 내내 슬럼프다. 상처가 벌어질까봐 동작이 엉망이고 기분도 우울하다. 앞동작까지 제대로 했는데 다치는 게 무서워서 다음 동작을 대충 뭉개는 순간 사라 코너와 눈이 마주치면 마음이 참담하다. 무엇보다 모멸감이 든다.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된 것 같다. 왜 세계는 우리가 실수할 때만 주목하는가? 그래도 상처가 좀 나으면 그 다음 한 주는 꽤 괜찮다. 전에는 흉내도 내지 못했던 동작을 하나씩 잘하게 된다. 안 되던 동작을 하나 완성하면 그날은 세상이 아름답다. 평생 직장에서 집에서 글을 쓰고 살아왔다. 그와 같은 패턴으로 20년 가까이 살았으면서도 관절이 자유자재로 꺾이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는 숙명과도 같은 일자 허리와 거북목을 가지게 되었다. 허벅지의 뒤쪽 근육인 햄스트링이
마지막으로 길게 늘어나 있었던 먼 옛날 나는 유단자였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짧아져서 햄스트링도 단증도 모두 잃어버린 기분이다. 도무지 일제로 펴지지를 않는다. 20대 때는 선임병들이 배수로로 끌고 와서 양쪽 다리를 잡고 찢었다. 지금 그렇게 하면 몸이 양쪽으로 찢어질 거다. 운동을 쉰 적은 한 번도 없다. 하지만 늘 무게와 다투는 운동만 했다. 집안 내력 같은 거다. 다들 웨이트 트레이닝에 관심이 많다. 병과 싸우기 직전까지도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스쿼트 무게를 합한 3대 평점은 언제나 준수했다. 항암 치료 도중 고열로 묵윤실에 갇혔던 것도 집에서 혼자 덤벨을 들다가 긁혀서 다쳤기 때문이었다. 치료가 끝나자마자 달려간 곳도 헬스장이었다. 그런 내가 세상 마지막 날까지 결코 하지 않을 운동이 단 하나 있다면 그건 요가였다. 아무래도 요가는 너무 뭐랄까 지나치게 정적으로 보였다. 여자만의 전유물처럼 보였다. 문 앞에 개와 남자는 출입 금지라고 쓰여 있을 것 같았다. 무엇보다 유연해야 할 수 있는 운동이었다. 유연하지 않은 몸으로 40년 넘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란 유연하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끊임없는 자기 확신을 기반으로 기능하게 마련이다. 유연하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가 왜 요가를 하나? 병이 다 나으면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아마 산티아고 순례길을 10번 걷고 나면 요가를 했을까? 잘 모르겠다. 요가란 내게 의도하지 않은 사건이었다. 처음에는 아는 형이 같이 가자고 지겹게 졸라대서 구경이나 해볼까 싶어 따라갔다. 거기 아는 동생까지 붙어 엉겹결에 셋이 함께 등록했다. 뭐가 무슨 수업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선택했다. 그 아무거나가 아슈탄가였다. 힘들어봤자 다리나 조금 찢고 말겠지. 그리고 그날 나는 내가 지난 몇 년간 흘린 걸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땀을 1시간 만에 줄줄 쏟아내고는 발 뒤꿈치까지 탈탈 털려서 침대 위에 고꾸라졌다. 자는 내내 세상이 탈수기처럼 돌아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형과 동생은 사라졌다. 나만 남았다. 누군가가 믿을만하고 성실한 사람인지 확인해 보려면 같이 요가를 하라. 다른 요가는 경험을 해보지 않아 모르겠지만 일단 아시탄가는 전혀 정적이지 않았다. 전투 요가라는 말도 지금에야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처음에는 다들 미친 것 같았다. 여자만의 전유물도 아니었다. 그래도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남자였다. 사실 마돈나의 할리우드 요가가 유행하기 전까지 요가가 여자만 하는 운동이라는 선입견은 존재하지 않았다. 부처님도 아직 시타르타였던 시절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을 바꾸기 위해 집단을 떠나기 전까지는 배와 등가죽이 붙어있는 요가 수행자였다. 아슈탄가는 요가 중에서도 유서가 깊고 체계가 과학적이다. 그래서 엄격하다. 땀 닦느라 동작에 집중을 못했더니 사라 코너가 발로 내 손에 들려있던 수건을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오 신이시여. 다른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우리 사라 코너가 아시탄가 선생님 중에 비교적 온화한 편이라고 한다. 다른 선생님들은 발로 아랫배라도 걷어차는 모양이다. 아무튼 우리 선생님 이 글을 보신다면 사랑합니다. 처음 한 달간은 오기로 버텼다. 자존심이 파랄이었던 것 같다. 다른 2명도 그만뒀는데 나까지 사라지면 얼마나 꼴사나올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수업 시간도 일반인 클래스가 아닌 요가 선생님들이 수행하는 시간으로 옮겼다. 잘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눈꽃만큼이라도 더 잘할 수 있겠지 싶었다. 하지만 자존심으로만 버티기에
아슈탄가는 너무 큰 고난이었다. 계기가 된 건 역시나 되지 않는 동작이 되면서부터서였다. 성실하게 하면 반드시 된다. 웨이트 트레이닝과 같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근육이 많이 개입되는 동작은 이제 대부분 자신이 붙었다. 허리를 숙이고 다리를 펴고 골반을 여는 동작들은 여전히 안 된다. 도무지 발전이 없다. 하지만 지난 몇 개월간 그랬듯이 성실하고 꾸준하게 하면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한다. 앞서도 말했지만 성실하지 않다는 건 내게 가장 큰 불명예다. 아무리 덜 떨어져도 인사 잘하고 성실하면 중간은 간다. 정작 어릴 때 들었을 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가 삶을 통해 신뢰하게 된 명제다. 대개 인사성과 성실함은 관료적이고 수직적인 사회에서나 빛을 발하는 덕목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그건 가장 끔찍한 노예들 가운데 하나다. 가진 것이 없을 때 저 두 가지는 가장 믿을 만한 칼과 방패가 된다. 타인을 가늠하는데도 나를 무장하는데도 좋은 요령이다. 살면서 성실하게 노력한 만큼 공정하게 돌려받은 경험이라고는 몸을 쓰는 일밖에 없었다. 그 외에는 노력한 것보다 결과가 훨씬 더 좋거나 나빴다. 이와 같은 경험을 축적해서 쌓아나가는 일은 중요하다. 이기는 경험을 쌓으면 패배에도 주저앉아 비관하지 않고 다시 한번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형편이 좋은 집에서 태어난 청년들은 이기는 경험을 쌓는 일이 비교적 수월하다. 스스로 형편이 불리하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무엇보다 몸을 이기는 경험을 쌓아나가자. 출발선이 다르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몸을 이기는 경험을 대신 쌓는 것이다. 이기는 경험을 쌓는다는 건 언제 힘을 주고 뺐는지, 언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는지 근육의 쓰임과 호흡의 감각을 기억해내는 것과 같다. 지는 것에만 익숙해지면 뭐가 진짜 이기는 거고 지는 건지조차 구분이 어려워진다. 되는 놈만 늘 되는 이유가 그런 것이다. 이겨본 사람만이 다시 이길 수 있고 지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요컨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몸을 만들자는 것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년이었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의 나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바보같이 라는 마음이 앞섰다. 42살의 나는 점점 그때의 나라면 지금 이렇게 안 할 텐데 바보같이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나이 든다는 것은 과거의 나에게 패배하는 일이 잦아지는 것과 같다. 30살 이후로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걸 시도해본 기억이 없다. 대개 그렇다. 음악도 들었던 것만 듣고 운동도 했던 것만 하며 사람도 만나던 사람만 만난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열심히 했다. 요가는 해보지 않았던 것이고 잘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내게 요가란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만둘 수 없었고 그래서 열심히 한다. 이길 때의 기분을 오랜만에 느끼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치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된다. 다시 시작할 때다.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게요.